안녕하십니까. 로봇신문 조규남 대표입니다. 2024 제3차 로봇산업 세미나 오늘 주제는 표준과 인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국내 로봇산업 표준 동향을 주제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백형택 팀장님께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일 로봇산업 국내외 표준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표준인증팀에 있는 백형택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금번 시간에는 로봇 표준화 동향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표준화 개요부터 해서 우리 로봇 산업에서의 표준화의 의의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표준화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화 개요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표준의 정의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요.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그 가이드 문서를 통해서 표준과 표준화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준의 정의는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성취를 목적으로 공통적으로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과학기술 및 경험에 대한 총괄적인 발견사항들에 근거해야 하며 공동체 이익의 최적화 촉진을 목표로 제정되어야 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처음 시작에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표준은 짧게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목적성을 위해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문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의 정의는요, 우리가 어떤 실제적이거나 잠재적 문제들에 대해서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을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그 표준화대에서 다음에 그 목적성과 효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호환성, 그 다음에 안전, 비용 절감, 혁신 촉진, 크게는 4가지 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호환성을 보시게 되면 어떤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에 대해서 규격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생산이나 설계, 사용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떤 상호 호환성을 갖게 되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안전 규격을 만들게 되면은 특정 제품이나 표준에 대해서 우리가 제품을 제조, 설계 혹은 사용하거나 폐기하는 모든 수명주기 단계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사항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준수가 됐을 때 로봇이 안전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 판매할 때 발생하는 표준화로서의 어떤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표준을 통해서 어떤 기술들이 제한이 되고 이 기술들이 확산되는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화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알아볼 건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표준화의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고 폭넓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친숙한 주제로서 이제 커넥터 케이블이 있죠. 저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케이블들을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기존에 통신 규격에 적합한 어떤 케이블들이 표준화가 되면서 1960년대부터 우리가 시리얼 통신이라고 하는 이런 시리얼 케이블들이 표준화를 통해서 규격화가 돼서 전 세계에 보급이 됐고, 이러한 것들이 단계 시간을 거치면서 발전해 오면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USB라는 규격을 통해서 USB가 전 세계에 다 활성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 USB도 여러 단계로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2020년대에는 우리가 소위 이제 C 타입 규격이라고 하는 USB C 타입 규격이라고 하는
그런 통신 케이블들이 가장 일반적이고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로봇 산업에서의 표준화의 의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 산업의 어떤 변화와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로봇 활용 방식의 혁신이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제조용 로봇을 먼저 봤을 때, 기존에는 로봇이 아주 위험한 기계 장치였죠. 그래서 이러한 로봇들이 주어진 공간에, 즉 격리된 공간 안에서 펜스로 가둬놓고 작업자와는 분리된 환경에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조금 더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자들 사이에서 로봇이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협동 작업 운용의 형태로 점점 더 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협동 로봇과 협동 작업이 굉장히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이러한 로봇들이 이동성을 갖게 되면서 보다 유연하게 작업에 적응하고 보다 다양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용 로봇과 플랫폼이 결합됨에 따라서 응용 방식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또 고도화되는 그런 지금 그런 추세에 있고요. 이제 서비스 로봇 쪽에서는요, 일단 다양한 형태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동작을 제어하고 조작하는 이런 기술들, 여기에 더해서 이동과 관련된 기술들이 훨씬 더 고도화되면서 유연하고 능동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형태의 로봇 제품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들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에서 그러면 표준화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냐? 너무 다양하고 너무 이제 폭넓은 사용처, 사용 방식, 사용자 이런 것들 때문에 로봇이 규격화되고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표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표준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성능과 안전성을 요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하는 그런 기술들을 표준에서 정립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보다 활발하게 유통되게끔 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제 통상에서의 규범을 정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표준화의 목적성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봇과 관련해서 우리가 글로벌 기준을 확립을 하고 시장을 보다 확대시키고 또 국제 무역상에서의 어떤 규칙을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바로 표준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표준화를 하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용어에서부터 어떤 기술의 특징을 정의하고 로봇의 형태, 종류를 정해진 용어로 이제 분류를 하고 이런 통일성을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을 표준화 단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로봇 기술이 시장에 이제 확산이 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기술과의 융합되고 함께 쓸 수 있는 이런 상호 운용성과 관련된 기술들 또한 그 표준화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수준의 규격화나 기술 수준 또 안전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요구가 되면서 우리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의 통용성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제 대두되는 것은 안전표준인데요. 특히 안전표준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술무역 장벽으로 작용을 함으로써 안전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규격이자 기준 문서로서 활용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로봇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는 사실상 양대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와 IEC 이 두 그룹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로봇에 이제 가장 많고 중요한 국제 표준 프로젝트들은 ISO TC299라는 기술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TC299는 로보틱스라는 명칭을 가진 기술위원회이고 하나의 다양한 워킹그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워킹그룹을 보시면 워킹그룹 현재는 1부터
워킹그룹 11번까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로봇의 용어부터 안전, 그 다음에 성능평가, 모듈화, 기타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서 국제표준 프로젝트들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요, IC 그룹에도 로봇과 관련된 표준화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IC TC62번은 의료기기를 다루는 그룹인데, 로봇 중에서도 수술 로봇과 재활 로봇과 같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로봇들은 이 IC 의료 분과에서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 연역을 간략하게 훑어보면요, 로봇 분야의 국제 표준화는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부터 해서 사실 산업용 머니플레이팅 로봇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업용 머니플레이팅 로봇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봇팔이나 협동 로봇과 같은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로봇의 성능 항목과 시험 방법을 규정하는 문서가 ISO 9283이라는 문서로서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준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서비스 로봇이 시장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산업용 로봇은 다양한 분야에서 제조업 쪽에서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표준도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산업용 로봇에 대한 국제표준을 이어오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서비스 로봇에 대한 기술과 개념이 정립되고 시장이 점차 확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표준화대한 움직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로봇에 대한 국제표준을 만드는 워킹그룹들이 개설이 되었고요. 해당 워킹그룹에서 성능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워킹그룹들이 분화해 나갔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의 이 두 가지 워킹그룹이 약 10개 이상의 워킹그룹이 하나의 기술위원회 안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 초반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표준이죠. 협동 로봇의 개념과 운용 방식을 규정한 ISO TS 15006이라는 표준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의 제목이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표준을 통해서 산업에 기존에 이제 그 펜스 안에 갇혀 있던 산업용 로봇들이 펜스 바깥으로 나오면서 여러 가지 그 안전 규정과 이런 것들을 준수하면서 우리 작업자와 공간을 공유하게 되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타 이제 한국에서 제안한 여러 서비스 로봇의 규격들이 제정하는 것들도 201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ISO 18646-1과 -2번 이 1, 2부는 이동 로봇의 성능을 다루는 표준인데요. 한국에서 컨비너를 수임하면서 표준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서 표준 발간까지 완료된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 시장이 요구하는 그런 분야들을 계속해서 아젠다를 찾아내고 해당 아젠다에서 국제표준화로 이어지는 그런 프로세스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화 제정 절차는 그림과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표준을 제안하는 단계, 사실상 표준화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들을 수행을 해서 MP라고 하는 길게는 NWIP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문서들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문서의 투표를 통해서 해당 문서를 국제표준화를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한 이후에 오른쪽의 절차와 같이 2단계, 3단계, 또 4단계, 5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계속해서 초안을 디벨롭하고 해당 초안에 대한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제표준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국제표준의 그 제정 단계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표준을 하나 만드는데 생각보다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국제표준에 길게는 5년 이상 걸리는 표준들도 있고요. 뭐 짧게는 3년. 사실 뭐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도 있긴 하나 통상적으로는 3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표준화기구 ISO TC299에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워킹그룹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킹그룹 1은 보캐블러리 앤 캐릭터리스트라고 하는 워킹그룹이고요. 로봇의 용어와 기술의 특성을 정의하는 그런 표준들을 개발하는 그룹입니다. 대표적으로 ISO 8373이라고 하는 로봇 용어 표준이 있습니다. 해당 표준은 1994년에 최초로 발간된 표준이고, 이 워킹그룹 1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고 있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준들을 통해서 사실상 대다수의 로봇 표준에서 통일된 용어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로봇을 개발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는 그런 핵심 규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타 용어와 관련한 다양한 표준화 작업들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ISO 8373과 같은 용어 표준을 개정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킹그룹 1은 한국에서 현재 컨비너를 수임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면서 국내의 어떤 그런 기업들의 의견이나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해당 표준에 좀 용이하게 반영되는 그런 그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워킹그룹 2입니다. 워킹그룹 2는 서비스 로봇 세이프티라는 명칭의 워킹그룹입니다. 그래서 해당 그룹에서는 서비스 로봇의 안전에 관련된 국제 표준들을 개발하는 그룹이고요. 해당 그룹은 가장 중요한 표준인 ISO 13482라는 표준을 제정한 그룹입니다. 13482는 개인 지원 로봇의 안전성,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한 국제 표준인데요. 해당 표준을 통해서 현재 서비스 로봇이 국내 또는 우리가 해외에 수출을 할 때 지켜져야 되는 어떤 안전 기준, 인증의 요건들, 이런 것들이 본 표준에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ISO 13482라는 핵심 규격을 보조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가이드라고 하는 표준의 지침서, 그리고 이 표준의 요구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정의한 테스트 메소드 규격까지도 해당 워킹그룹에서 현재 개발을 해왔고, 현재도 이러한 작업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은 워킹그룹 3입니다. 워킹그룹 3는 우리가 산업용 로봇의 안전을 다루고 있는 작업반이고요. 이 그룹에서 제정한 가장 중요한 표준이 바로 ISO 10218이라는 규격과 ISO TS 15066, 이 두 가지 분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해당 표준들을 개정 작업을 하면서 이 표준들을 통합하고 또 여러 전문성이 있는 다른 워킹 그룹들로 분할시키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업용 로봇의 제조 단계에서는 ISO 10218-1번이라는 규격이 필수로 요구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로봇 제조사들이 기본적으로 로봇을 개발할 때 내재화해야 되는 표준의 기술 요건들이고요. ISO 1018-2번은 로봇을 시스템화해서 사용하는 단계에서 적용해야 되는 안전 규격입니다. 해당 규격은 우리가 SI 기업들이나 로봇을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안전 규격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ISO TS 15066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협동운전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에서 지켜져야 되는 안전 요구사항들, 협동 로봇이 갖춰야 되는 기능적인 특징들과 협동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 적용해야 되는 규칙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워킹그룹 4인데요. 워킹그룹 4는 서비스 로봇의 퍼포먼스, 즉 성능 평가 방법을 규정하는 그런 국제 표준들을 개발하는 그룹입니다. 해당 국제 표준에서는 기본적으로 ISO 18646번이라는 번호의 표준을 만들고 해당 시리즈들이 계속해서 발간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ISO 18646-1번과 2번은 두 가지 모두 이동 로봇에 대한 성능 평가, 그 다음에 주행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성능 기준을 마련한 표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준 모두 다 한국에서 제안한 표준으로서 이동 로봇의 그 통일된 어떤 규격화된 성능 기준 평가 방법과 기준을 마련한 그 초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우리가 하지에 착용할 수 있는 하지 착용형 로봇, 웨어러블 로봇이죠. 이런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표준도 현재는 발간이 되어 있고요. 로봇의 조작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매니플레이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표준들도 현재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현재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그 다종 로봇, 우리가 로봇계와 같이 4종 로봇이나 그 이상의 다리를 갖는 레기드 로봇에 대한 표준화도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에 있고요. 기타 그 밖에 여러 가지 로봇에 필요한 성능 평가 방법들이 현재도 활발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워킹그룹 6인데요. 워킹그룹 6는 모듈러리티 포 서비스 로봇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 만드는 국제표준은 이름과 같이 로봇의 모듈화를 위한 표준들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각 제조사가 다른 방식과 규격으로 제각각 만들던 로봇을 어느 정도는 상호 통용성을 갖게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술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크게는 소프트웨어 측면과 하드웨어 측면 두 가지로 나뉘어서 각각의 모듈화를 현재 구현하기 위한 그런 기술 규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ISO 22166-1번이라는 가장 모태가 되는 모듈 표준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 모듈 표준의 각 세부 모듈에 대한 국제 표준들이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제표준화기구 IC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IC TC62번에서는 JWG9, 그 다음에 35, 36번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는 수술 로봇과 재활 로봇과 같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로봇들의 안전표준을 만드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해당 그룹에서는 ICTR 60601-4-1번이라는 표준을 통해서 우리가 의료 로봇, 우리가 수술 로봇과 재활 로봇을 통합하는 이런 의료 로봇의 공통 규격을 제정된 바 있고요. 그 후속으로 IC 80601-2-77, 그 다음에 78 각각이 수술 로봇과 재활 로봇에 해당하는 국제표준 안전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규격들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의료기기의 인허가 승인에도 활용이 되고 해외에서도 FDA 승인과 같이 이런 의료기기의 어떤 안전, 성능, 기초적인 성능들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국제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IC TC59번인데요. TC59번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청소 로봇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TC59번은 그 진공 청소기를 다루는 국제표준화 그룹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로봇으로 되어 있는 로봇 청소기는 TC59, SC59F라는 그룹에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국에서 현재 그 의장을 수임하고 있는 그런 워킹 그룹이고요. 해당 워킹 그룹에서는 IC62929라고 하는 청소 로봇 표준을 세계에서 최초로 한국이 제안을 하여서 개발된 바 있고요. 이를 통해서 국내의 가정용 청소 로봇의 성능 평가 방법들을 굉장히 그 업계에 많이 확산을 시켰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 국내 제품들이 높은 성능 평가를 받고 시장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아주 좋은 표준화 사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현재는 이 가정용 청소 로봇이 건식과 습식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뉘어서 각각의 성능 평가 방법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고, 해당 표준들을 재개정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서는 이제 각 워킹 그룹별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뤄봤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제 표준에서 주요 기술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고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표준에서 현재 이제 가장 우리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안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표준에 나와 있는 안전 요건들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와 어떤 표준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규격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분류의 애로사항들을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앞선 것이 위험성 평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봇의 인증은 기본적으로 국제표준 ISO 12100이라는 국제표준의 기초에서 위험성 평가라는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해당 위험성 평가는 사실상 로봇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저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위험 요인이죠. 어떤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각 요인들을 찾아내서 이 요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감소시키는 그런 전반적인 절차를 우리가 위험성 평가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규격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단계로 위험성 평가라는 프로세스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위험성 평가라는 것이 사실은 로봇을 처음에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부터 로봇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전 주기에 모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로봇 기업들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적용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들을 겪고 있는 그런 기술 애로 분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이제 개별 안전 규격이죠. 서비스 로봇에는 ISO 13482가 있고 산업용 로봇에는 ISO 10218이 있지만 이 두 가지 규격 모두 다 기본적으로 ISO 12100이라는 규격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이 위험성 평가라는 기술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기업의 개발 프로세스에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능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봇은 대표적으로 제어 시스템의 조합과 하드웨어로 이루어진 그러한 시스템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제어 시스템에는 국제표준에서 요구하는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기능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영어로는 이제 functional safety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제어 시스템의 그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표준 ISO 13849-1번이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가 기능 안전의 등급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러한 등급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고가의 그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안전 부품과 회로를 이중화해야 되는 이러한 기술적 애로사항들이 좀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다수의 로봇 시스템은 상당히 기본적으로 이제 고가의 제품인데 이러한 기능 안전의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고비형의 안전 부품들을 활용하고 이중화를 함으로써 제조 단가가 이제 상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 같이 처해 있습니다. 이 ISO 13849-1번이라는 표준에서는 퍼포먼스 레벨, 즉 PL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PL은 PLA부터 PL A, B, C, D, E까지의 등급 체계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 안에서는 이 제어 시스템의 그 아키텍처라고 하는 저희 구조를 이루는 것을 카테고리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 카테고리와 별도로 평균 고장 시간, 그 다음에 이 고장의 진단 범위, 그 다음에 공통 고장을 일으키는 공통 원인 고장, 이런 것들을 이제 4가지 파라미터를 조합을 해서 PL이라는 것이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이 PL을 결정할 때 계통적인 고장과 소프트웨어 결함까지 모두 검증을 해야만이 우리가 PL이라는 등급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에서 우리가 상당히 높은 PL의 수준인 PLD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안전에 대한 국제표준 규격들을 적용한 경험이 없거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생소하신 그런 기업들은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해당 규격을 내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컨설팅을 받으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고비용이 발생하면서
심지어 이제 제품이 출시되는데 그 기간도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도 사전에 우리가 표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내용들을 습득해서 우리가 사전에 로봇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되는 그런 분야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물리적 접촉에 따른 상해 위험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특정 어떤 기술 테마는 아니지만 로봇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과 이제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접촉이나 충돌이 발생할 위험들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공장에서 펜스 안에 있는 산업용 로봇만을 사용할 때는 로봇의 표준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루지 않았는데 우리가 협동 로봇과 같이 로봇이 펜스 밖으로 나온다든지 혹은 서비스 로봇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 곁에 로봇이 돌아다니는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는 이 물리적 접촉에 대한 상해를 분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는 그 표준을 개발이 되었을 때 이때 이 안에 사람과 그 로봇 간의 물리적 접촉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또한 이러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데이터들을 ISO TS15066이라는 국제표준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오른쪽 위의 그림과 같이 그 바디 모델을 정의를 해서 사람의 각 지점별로 우리가 그 로봇이 접촉이나 어떤 충격이 이루어졌을 때 그 상해 임계치를 제한해 놓은 통증,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통증 임계치죠. 통증 임계치라는 것을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로봇과 사람 간의 어떤 물리적 접촉, 충돌에 대한 테스트들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표준 개발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로봇 분야의 로봇 산업 표준 동향에 대해서 저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